이번에는 한 3부 정도라 보면 되겠죠.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현 그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에서는 계속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져서 고환율 쪽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름값, 그러니까 이제 원유라 그러죠, 그죠? 유가가 이제 자꾸 고가 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죠? 이런 상황, 세계적인 정세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새로 짓는 부동산이 잘 안 팔리죠, 그죠? 안 팔리고 사는 사람들도 없고, 또 부동산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가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 돈이 필요해 가지고 이제 은행이나 무슨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빌려서 이제 PF 문제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수출 수입 문제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그죠? 환율은 또 고환율화 되고, 뭐 이런 어떤 복잡한 어떤 그런 상황인데서 그 한국은행 총재는 무슨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동결하고 있죠, 그죠? 자,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국세 정세하고 우리나라 정세는 이렇습니다, 그죠? 정리를 하자 보면은 우리나라가 1997년인가 그때 IMF가 왔잖아요. 그때 IMF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기업들이 돈을 너무 빌렸죠, 그죠? 달러를 너무 빌려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죠,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오는 외환위기를 겪습니다. 그 외환위기가 이제 IMF라고 하는 걸로 겪죠, 그죠? 이렇게. 그때만 해도 그러면 사람들의 빚은 있었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국가 부채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IMF가 왔다고 해도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래서 그분이 무슨 뭐 금모으기도 하고 뭘 어떻게 장려하고 해가지고 쉽게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또 한참 산업이 막 5%가 아니라 뭐 9%, 7%, 8% 이렇게 고성장하는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2008년인가 한번 금융위기가 또 왔죠, 그죠? 이거는 외세에 의해서 한번 왔죠, 그죠? 그래서 그때 왔을 때도 우리나라 환율은 역시 굉장히 높은 값으로 환율이 고환율로 이제 뛰어갔죠, 그죠? 그러면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많아요. 개인들의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죠? 아파트 사는 데 있어서 영끌이다 뭐다 해가지고 평균 한 뭐 3, 4억씩들 이렇게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샀다고 하대요, 그죠? 그 예를 들어서 뭐 10억 하는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5억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억을 하려면 5억을 더 빌려야 되잖아요, 그죠? 샀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4억으로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4억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돈 5억은 없어지고, 그리고 저기서 빌린 돈 5억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4억 경매 처분해서 4억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빚이 얼마예요? 5억, 6억을 가지고 있고 내 돈 5억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내 인생과 내가 노력했던 돈들이 다 탈탈 털리는 어떤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너무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죠, 그죠? 한 뭐 1,800조, 2,000조 가까이 된다니 하니까 상상도 못해요. 뭐 5천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 뭐 5, 4, 2, 뭐 4천만 원씩 1인간 빚이 있는 거예요. 4천만 원씩 국민 한 사람당 2,000조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이제 또 그 부채 중에 또 뭐가 있어요? 기업 부채가 한 1700조 있다고 하죠. 그죠? 그 기업들이 또 빚을 많이 줬어요.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도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빚을 의서다가 지금 장사를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기업 부채가 또 많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정부 부채. 아, 이거 뭐 나라 살림이 어려우니까 세금도 잘 안 거치고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국채를 찍어서 한국은행한테 국채를 맡겨놓고 니들이 한국은행 보고 니들이 국채를 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라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 해가지고 뭐 개인 부채는 뭐 전세 자금이라든가 주택 구입 자금이라든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빚이 1경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경. 여러분 상상이나 하세요. 1경? 2억씩 빚이 있습니다. 1경을 5천만 원을 하면 한 사람 앞에 대략 2억씩 빚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이 2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채 문제 첫 번째가 이제 대두가 됐죠. 그죠? 두 번째로는 뭐가 대두가 되냐면은 이제 부채 다음에 이제 수출과 수입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출과 수입에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수출이 잘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 수출 계속 하락이잖아요. 그죠? 한 뭐 2년 가까이 하락이잖아요. 그죠? 수출도 하락이 되고 수출이 하락된다는 얘기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게 잘 안 된다. 그럼 원자재, 우리나라는 부전자원이 없으니까 원자재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은 어떠냐? 수입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수출도 안 돼, 수입도 떨어져. 그런데 수입이 더 떨어집니다. 수입하는 그 양이.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요.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는데 수입이 더 안 되니까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는데 이런 흑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황형 흑자라 그래요. 이 불황형 흑자는 잘 살펴보면 뭐냐면 기업들이 산업활동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업활동을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물건 생산은 잘 안 되고 사람들도 잘 안 사고 돈 버는 확률이나 돈 버는 그런 환경이 적어지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빠지는 거죠. 디플레이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경제 구조에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국민 개개인들은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고 사는 거에 많은 치중이 간다는 거죠. 뭐 이거 중학교 때만 해도 배우는 엥겔 계수가 무지하게 높아지는 어떤 그런 나라로 변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프리카처럼 못 사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출 수입 관계되는 어떤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수출입에 관계되는 위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경제 위기.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였어요? 부채 문제였죠. 그죠? 내부적인 문제,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 그죠? 요걸 금융위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금융위기가 위험하죠. 그죠? 첫 번째 금융위기 위험하고 두 번째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수출입이 문제가 있죠. 그죠? 불황형 흑자가 나타나는 경제위기도 겹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죠. 그죠? 그럼 점점점 미국 금리가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1달러에 우리나라 돈하고 바꾸는 양이 우리나라 돈의 양이 더 커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고환율이라 그래요. 환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꾸는 율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돈하고. 그래서 1달러에 옛날에는 1,000원 했는데 지금 1달러에 뭐 오늘 보니까 1,300, 45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1,500원, 2,000원, 뭐 3,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러니까 외환위기는 한마디로 해서 달러 부족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전부 다 달러로 바꿔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를 선호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외환위기가 오는 겁니다. 달러 고갈로. 외환위기는 언제 왔다 그랬어요? 1997년에 왔다 그랬죠. 그죠?
그것이 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삼중고예요. 그러니까 옛날 IMF 1997년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1997년에 IMF는 뭐라 그러세요? 외환위기만 온 거죠. 기업들이 하도 부채를 빌려가지고 그 부채를 갚아지지가 않으니까 위기가 온 건데, 지금은 뭐예요? 금융위기, 한국 내부적으로 지금 주택 시장의 뭐 PF 문제라든가 무슨 개인 부채, 정부 부채 뭐 이런 것들이 금융위기. 그 다음에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는 무슨 뭐 경제위기. 거기에다가 외환위기. 이 세 가가 겹쳐 있는데 이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지금 집 팔고 싶어도 팔립니까? 내가 산 가격이 있는데 뭐 팔 수 있어요? 못 파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 시골에 있는 농어촌에 있는 집 가진 사람들, 뭐 전원생활 한다고 집 가진 사람들 지금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안 팔려요. 아무리 싸게 내놔도. 제가 장담합니다. 일본이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농어촌에 있는 그 집과 땅들은 아마 영원으로 수렴할 겁니다. 그냥 줘도 안 갖는 어떤 그런 땅과 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지금 옛날에 3억 하던 시골집이 1억이네 하고 덥석하고 샀다가는 수도권으로 못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다 팔아가지고 수도권으로 와야만이 그나마 알바를 하든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든지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어떤 그 경제 형태냐면은 새로운 시대가 이제 저금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저금리, 저환율, 뭐 저유가 뭐 이런 식의 새로운 시대라고 뭐 몇 년 전에 1, 2년 전에 이렇게 떠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삼고 파도가 각 나라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 뭐 땅도 이렇게 넓고 그냥 목축업도 그렇게 잘 발달된 나라인데도 연속해서 그 경제 위기하고 외환 위기를 두드려 맞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뭐냐?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뭐예요? 저성장, 고령화. 어떻습니까? 저성장, 고령화에 여러분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양질의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못 벌죠. 자식들은 분명히 부모 돈을 갈취를 할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부모도 가난해지고 자식도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 할아버지 놀고 아버지 놀고 손자 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뭐냐?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저성장, 고령화, 이 5가지로 점철이 됩니다. 그럼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애들이 시집 장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못 씁니다. 닭집이나 통닭집을 함부로 차려가지고 다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큰 돈이고 이거는 또 우리나라가 고환율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어떤 돈으로 여러분이 체인지업을 해놔야 될까요? 뭐 뻔하죠. 미국 돈으로, 달러로 체인지업을 해놔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5가지에 지금 덫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제조업은 누가 다 따라잡았어요? 중국이 다 따라잡았어요. 중국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를 포기하고 내수순환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그 공동분배라고 하는 어떤 내수순환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로 체인지업을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웬만한 기술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제2의 중국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베트남인데, 이제 베트남이 세계 공장이 될 것이냐, 인도가 세계의 공장이 될 것이냐 지켜봐야 되는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은 어떻게 됐다? 폭망이고, 우리나라 인건비가 무지하게 비싸요.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저기 베트남이라든가 인도에다가
팔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에는 더더욱도 못하죠. 선진국에다 팔아야 되는데 선진국 사람들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중국 제품이나 뭐 이런 제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제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쓰게 되는 거죠. 산업이 망가지는 거죠. 이만큼 기술 레벨을 올려놔가지고 잘 나가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죠. 세계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좋기는 하지만은 비싸서 원하질 않아요.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은 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보고 너 100만 원 월급 받는데 너 한 70만 원, 50만 원 받으라 그러면 받겠어요? 놀죠. 그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다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빚이 있다면 빨리 빚을 줄여야 돼요. 디레버리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주식 투자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큰일 납니다. 이제 자식들이 시집장가 간 자식들이 기어 들어옵니다. 다시 원집으로 들어와요. 얘네들이 시집장가 간 줄 알고 큰 집에 살다가 큰 집을 팔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평에 살다가 이제 부부가 둘만 남으니까 25평 갔다. 그럼 25평으로 사위하고 자식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아버지 연금으로 있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가 일찍이 선진국 유럽에서 있었어요. 그리스, 이탈리아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는 폭망하고 뭐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 인류가 농업이라고 하는 걸로 먹고 살다가 육체노동으로 먹고 살았죠. 그죠? 그러다 영국에서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동력을 개발했죠. 뭐 스티븐가 뭔가 하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개발해가지고 인간 근육이 일하는 거를 대신할 수 있게끔 기계가 인간 노동을 대신해서 인간이 뭐 그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막 기계를 부시고 막 직업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인간이 뭐가 있었어요? 뇌가 있었잖아요. 뇌가 있으니까 기계가 하지 못하는 뇌, 즉 뭐 회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ARS가 지금 하는 무슨 뭐 안내라든가 이런 서비스 직업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 서비스 직업으로 옮겨가가지고 잘 먹고 살았죠. 수출되고 잘 먹고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2023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서비스 직업을 기계가 하겠다는 거죠. 또 그럼 기계가 하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AI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계가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인간이 육체로 밥을 벌어 먹다가 정신, 즉 머리, 정신 서비스로 밥을 벌어 먹다가 육체는 기계들한테 밀리고 그 다음에 정신은 AI한테 밀리고 그러면 인간은 뭘로 먹고 삽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쉽게 얘기하면 놀고 먹어야 되죠. 그럼 기계들이 일하고 다 하니까 놀고 먹어야 되는데 돈을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재화를 획득해야 뭐 어떻게 소비 생활을 하죠.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돈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들이 기본소득을 줘서 그냥 살 수 있게끔 하자. 뭐 해서 스웨스인가 뭐 그냥 300만 원. 우리나라도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은 산업이 지금 발달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제조업 안 된다 그랬죠.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업 안 돼요. 이제 특별한 면면을 빼놓고 애플이나 뭐 그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뭐 애플을 상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 발달하는 나라가 발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제 무역업으로 먹고 살아요. 무역업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무슨 원시시대, 아니 원시시대라네 무슨 뭐 조선시대나 뭐 근대시대 무역으로 먹고 살아요. 간간히. 그러다가 제조업,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놓은 거죠. 제조업, 중화, 그죠? 제조업으로 먹고 살다가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 거냐면 금융으로 넘어가야 돼요. 금융으로 넘어가서 미국과 같이 금융으로 넘어가가지고 금융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계를 상대로 해서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영국처럼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일로 못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을 살려면은 살아남려면 이제 북한 같은 어떤 우리나라 동포가 통일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조업을 또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이건 불가능하니까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무역, 제조, 금융 일로 넘어가는데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힘들지 않을까. 있는 돈 잘 지키자. 내가 앞으로 나 같은 경우는 64세니까 앞으로 사는 게 한 30년 산다고 하면은 30년 동안 있는 돈 나눠 가지고 연금 받아 가지고 조금 적금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제 얘기는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군사력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면
금융과 군사력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미국밖에 없잖아요. 미국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국은 금융으로 먹고 살다가 뭐 브렉시트가 뭔가 하고 어쩌고 하다가 지금 금융도 무너져가지고 지금 그 해가 안 지는 나라라고 이렇게 하던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망가지는 겁니다. 다 망가져. 그럼 우리나라의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희망이.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암울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금융으로 가기도 힘들고, 그러면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좀 심한 말로 개나 거리나 모두 다 아파트 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계층화가 딱딱 이루어졌었어요. 저상류층은 아파트, 중간층은 단독주택, 그 다음에 그 밑에 층은 전세, 이렇게 딱딱딱 나눠졌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전부 다 그냥 빚을 지고라도 전부 다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아파트 값이 비싼 것도 있지만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물건을 이걸 하나 만드는데 사람의 인건비가 너무나 비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100원에 100원짜리를 만드는데 인건비가 80%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CEO라든가 공장 운영자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얘기하는 게 뭐야? 한번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제 갈아엎어져야지. 갈아엎어지고 모든 것이 제로 그라운드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의 생태는 원래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막 경제적 붐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확 꺼져버려요. 그러면 누구부터 다치냐면 저 하층민부터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운이 좋은 거죠. 저는 6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훈시가 있죠. 국민교육헌장. 저는 굉장히 국민교육헌장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의 대대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홍해보고 밖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밖에 교육의 득들은. 저는 이거를 외웠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국민학교 2학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 우선 전략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직업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회사 다니다가 한 회사 5개월인가 6개월 다니다가 교사가 돼가지고 교육공무원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년퇴직까지 했어요. 명예퇴직을 했지만은 한 3년 남기고.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 개인연금을 또 제가 넣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연금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연금이 개인연금에서 한 40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모아놓은 돈이 달러로 한 70만 달러 정도 있어가지고 매달 ETF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 200만 원씩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 600 정도가 매달 들어와요. 그리고 주식을 통해서 매일 5만 원씩 벌자는데 이번 달은 5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안 돼요, 잘. 그죠? 그래서 이번 연도는 5만 원씩 벌자는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한 1300 정도 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700 정도는 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직장 다니면서도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경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돈을 제가 나름대로 잘 지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ETF 20년짜리 그 국채 ETF 사놓고 지금 배당금 받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금융 공부를 하셔가지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짭이 있어서 고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CEO 비즈니스가 있고, 그 다음 인베스트 투자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이제 고용자가 돼가지고 자영업이 있고, 그래서 자영업을 하거나 고용자가 돼서 돈을 벌죠. 그죠? 자영업 월급, 고용자 월급, 자영업은 판매 수익금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영원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은 나이 들어서 망해요. 의사도 자영업이에요. 자영업자가 원래 자영업자하고 고용자가 국가에서는 호구예요. 세금 무지하게 뜯어냅니다, 이거. 그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세금을 안 매겨야지 국가가 살아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인베스트먼트, 비즈니스. 얘네들은 세금 안 내요, 거의. 뭐 법인세 뭐 조금 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용, 그 다음에 고용자라든가 그 다음에 자영업 여기서 옮아가야 돼요. 한 50대쯤에 뭘로 옮겨가야 된다?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50대.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로 옮겨가야 되냐면 인베스트먼트, 투자자로 가야 돼요. 그럼 투자자가 되려면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공부를 했어요, 이 투자에 대해서. 내가 사업자는 안 되니까 투자에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온 거예요.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국가에서 금융을 가르쳐주면 애들 공부 안 해요. 그쪽으로 벌써 대가리가 그쪽으로, 머리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쪽만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용, 그 다음에 자영업에서 인베스트먼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어린 나이라면은 비즈니스 쪽으로 가가지고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